자, 마음의 수준을 보면 선생님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는 또 전의식이 있습니다.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은 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초의식이 있습니다. 초의식. 이걸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의식은 어떤 순간에 인식하거나 느낄 수 있는 생각, 경험의 감각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입으로 말을 하고 뭐 피부로 느끼고 움직임 뭐 이런 걸 인식하는 단계, 이게 다 이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라고 있거든요. 전의식 한번 적어 볼까요? 전의식. 전의식은 뭐냐면은 지금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의식할 수 있는 상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의식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전의식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선생님 오늘 오실 때 어떤 자동차를 타고 어떤 차를 운전하고 왔죠? 차종이 뭐죠? 모닝입니다. 경차. 그럼 이 모닝이라는 차를 제가 질문하기 전에는 생머리에 떠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차를 타고 오셨냐 질문을 받는 순간 모닝이라는 차가 떠오르죠. 네. 이게 전의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선생님? 핸드폰을 본 것 같아요. 핸드폰 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핸드폰 본 걸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핸드폰 본 게 머리에 떠오르죠. 네. 근데 이 전의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적인 효과를 아주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체면적인 질문, 체면적인 대화를 할 때 이 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체면을 그럴 때 꼭 체면 유도를 내서만 체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질문을 제대로만 해주면은 그 질문에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가장 오래된 기억일 수도 있고 최근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행복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는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그것 또한 아주 오래된 기억일 수도 있고 최근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몰입이 되죠. 네. 이게 바로 전의식이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답변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가 올 수가 있죠. 자, 밀턴 에릭슨이 바로 이런 체면적인 대화나 체면적인 질문을 잘 활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의식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무의식이라는 건데, 무의식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특정한 순간에는 인식이 되거나 기억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며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무의식의 다른 이름은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무의식에 대한 것은 뒤에서 또 다루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자, 무의식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 또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자,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자, 그럼 개인 무의식은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고 있느냐? 자,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이나 혈통에 대한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도 개인 무의식 안에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꼭 태어난 이후만 치료를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무의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무의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무의식 속에는 태어난 이후의 기억도 있지만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도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전생에 대한 기억이나 혈통에 대한 기억이나, 그리고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그 기억, 태아 시절의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치료할 때. 자, 왜냐하면은 뭐 심한 공황장애, 뭐 공포증, 우울증, 불안증의 원인이 한 3분의 1 정도는 전생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전생으로. 또 어떤 경우는 또 태아 시절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난 이후의 문제가 한 3분의 1이라면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생을 인정하지 않고 혈통을 인정하지 않고 태아 시절의 기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3분의 2 정도의 치료만 하고 3분의 1을 포기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이걸 좀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 전생이나 환생을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걸 이제 잘 답들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체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한 대한민국의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생이라는 기억을 꼭 사실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미국에서도 1980년 중반에 정신과 의사에 해당되는 브라이언 와이어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뭐 우울증, 뭐 불안증, 공황장애, 뭐 물공포, 고소공포 뭐 이런 다양한 정신병 치료를 하는데 그 최초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내담자가 계속 전생으로 가는 거예요. 전생. 전생을 한 9번 이상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갖고 있었던 고소공포도 없어지고 밀폐공포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뭐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다양한 정신병이 해소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전생 신도롬이 일어났죠. 미국에서.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전생이 있다라는 쪽이 또 없다라는 쪽이 논쟁을 하면서 뭐 있다 쪽은 전생에 관련된 어떤 증거물을 모으고 없다라는 쪽은 또 없는 것에 대한 또 증거물을 모으고 이렇게 전생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론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전생이 있다 없다가 뭐 중요하냐. 우리가 전생으로 가볼 것도 아닌데. 근데 전생 치료를 하니까 효과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전생 치료를 하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안증도 없어지고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진다면 전생 치료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치료적인 차원에서 전생 치료를 인정하자. 전생 유무와 관계없이 전생 치료를 인정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스님이 떠올리는 그 전생이 실제 전생인지 그냥 전생이라는 이름에 그냥 만들어낸 전생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을 치료함으로써 분명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대인공포증이나 이런 게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생 유무와 관계없이 전생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무의식 속에 전생이나 이런 이름의 기억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느낌이 어때요, 우리 선생님?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반복해서 듣고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뭐 그래도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싫다면 그럼 전생 치료를 포기하고 태어난 이후의 기억만 치료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네, 아무리 봐도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지면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빙의령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뭔가 마음은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남아서 저 광명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영혼이 있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뭐 이걸 이제 일단 질문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영혼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살을 했다든지 사고로 죽었다든지 또는 한이 많아서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그런 영혼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지구촌에 맴돌게 됩니다. 맴돌다가 자기랑 비슷한 에너지 파동을 갖고 있는 숙주를 만나면, 즉 숙주 몸을 만나면 그 몸 안에 들어와서 기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마치 우리 몸에 면역이 약하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면역이 약하거나 영혼의 면역이 약하면 자, 이 다른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내 몸에 부착을 하면은 영부착, 소울 어태치먼트, 즉 영부착, 이른바 빙의라고 하는 거죠. 즉 영이 부착을 했다, 영이 붙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모든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빙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 빙의 환자다, 또는 조현병이다 이런 경우는 이걸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무의식 안에는 나 자신의 어떤 전생의 기억, 혈통의 기억, 태아 시절의 기억, 태어난 이후의 기억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온 다른 빙의령의 기억도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전생, 혈통, 태아, 태어난 이후의 기억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빙의령이 들어왔다. 그 빙의령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빙의령과 대화를 해서 빙의령을 치료해서 그 빙의령이 저 광명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게 바로 체면 치료다. 이걸 이제 이해를 시켜줄 거야. 우리 선생님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 이제 개인 무의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또 이해를 시켜줘야 돼. 집단 무의식. 자, 칼융이라는 분은 칼융은 프로이트의 제자거든요. 근데 칼융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 우리 무의식 안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집단으로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류가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 이렇게 진화해오는 모든 문화에 대한 기억을 우리 인류는 집단 무의식 속에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 이걸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면은 이 칼융이 아프리카의 뭐 어떤 전설이라든지 유럽의 전설이라든지 아시아의 전설 여러 전설을 연구를 해보니까 땅은 떨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비슷한 전설을 갖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다면 유럽엔 또 비슷한 어떤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 뭐 저기 선녀와 나무꾼이 있으면은 또 유럽엔 또 비슷한 뭔가 있고 뭐 이렇더란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 이걸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집단으로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는데 이른바 집단 무의식에 공유되는 무의식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미 본능 차원에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절 죽을 힘을 다해 빨죠. 이건 안 배웠잖아요. 본능 차원에 이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집단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직립보행을 하려고 그래요. 직립보행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집단 무의식에. 이와 비슷한 실험에 이제 100번째 원숭이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자, 일본의 최남단의 섬에 두 개, 100km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섬에 원숭이 실험을 한 거죠. 원숭이를 100마리씩 풀어놓은 거예요. A 섬에 100마리, B 섬에 100마리, 그리고 원숭이 먹이로 흙이 묻어있는 고구마를 줬죠. 네, 관찰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A 섬의 원숭이가 99마리 원숭이까지는 고구마를 흙이 묻어있는 채로 그냥 먹더란 이야기지. 근데 100번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머지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죠.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B섬의 원숭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B섬에 있는 원숭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A섬과 B섬은 100km 떨어져 있었지만은 A섬의 원숭이의 무의식과 B섬의 원숭이의 집단 무의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고구마는 물에 씻어 먹는 것이라는 그 집단 무의식이 공유를 함으로써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고구마를 물에서 씻어 먹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동시에 실험한 건가? A섬, B섬. 예, 동시에 실험했죠. 동시에. 근데 A섬 쪽에서 한 마리가 로 인해서 다 씻어 먹었는데 B에서는 누가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다. 예.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섬에 있는 원숭이들이 다 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으니까 그 고구마 물에 씻어 먹는 것이라는 집단 무의식이 A섬에서는 당연히 형성이 된 게 맞는데, 근데 B섬은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B섬에 있는 원숭이도 같이 물에 씻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집단 무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조상들의 인류의 그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양자 물리학에서는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죠. 동시성. 자, A섬과 B섬은 떨어져 있지만 저 우주의 에너지로 본다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우주의 에너지 파동과 A섬과 B섬은 하나죠. 자, 이런 집단 무의식의 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체면을 다루는 것은 바로 집단 무의식의 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 잘 봐봐요.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가 있었죠. 1940년 중반에. 근데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다는 이야기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힘은
히틀러 한 사람의 힘일까요? 아니면은 히틀러에 동조한 자 수만 명의 나치들의 집단 무의식의 힘일까요? 집단 무의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면 세월호에서 애들이 죽었던 그 세월호 사고나 또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사고 있었죠. 이런 사고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 또한 대한민국의 집단 무의식의 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고에 불감증을 갖고 있는, 사고에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안전 불감증에 해당되는 그 집단 무의식이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그럼 우리가 체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심어주고 이분이 과거를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삶을 바꿔주면서 이 사랑의 힘을 키워준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랑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 이런 의식이 만들어진다면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될까? 사랑의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에요. 제 별칭이 사랑의 치유사거든. 사랑의 치유 시스템을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파급시키고 싶고 저처럼 사랑의 치유사를 계속 양성을 해서 사랑의 힘으로 NLP 체면 도구를 활용하고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죠. 그게 집단 무의식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집단 무의식. 자, 근데 체면 NLP를 활용하면 집단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게 아주 쉽다. 아주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LP를 활용하면요. 네, 체면과 NLP를 활용하면 집단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주 좋다. 아주 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속에 또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요걸 이해를 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 힘의 중심에 바로 이 체면 NLP가 있구나. 그냥 한 사람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치유가 반복되면서 집단 무의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더 들어가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초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의식. 초의식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 영혼의 세계, 광명의 세계겠죠. 저 하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또 인생 계획서를 써서 이 세상에 내려오는가. 이 영혼에 대한 모든 기억이 초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은 초의식과도 접속이 될 수 있고 천상세계에서 이제 광명의 세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내려왔는지 그 과정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LBL 그러니까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스 삶 사이의 삶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서 수만 명을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영혼들의 기억, 영혼들의 여행, 영혼들의 운명, 영혼들의 시간 이런 책들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제 어떤 체면을 통한 영혼들의 치유 영역을 만들었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책이 잠깐만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자 이런 책. 참고로 보시면 이제 오체를 쓴 분이 마이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영광을 바로 이제 초의식을 통한 인간의 초의식을 통한 영혼들의 세계거든요.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후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는가? 자 이번 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는 뭔가, 삶의 목적은 뭔가, 사명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체면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영혼의 세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영혼의 세계까지 엄청 방대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 방대하죠. 그래서 한번 뭐 우리가 탐구를 해보는 충분한 가치가 있죠. 저도 이제 이런 걸 알고 제가 20년 전에 이제 체면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평생을 바쳐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분야구나. 평생을 바칠 것 같아요. 평생도.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집중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제 그런 뭐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그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했고요.
자, 의식 무의식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의식은 합리적, 분석적, 이성적, 논리적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기억 용량이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무슨 의미냐면 초당 받아들일 수 있는 기억의 양이 5자에서 9자라는 겁니다. 1초에 기억할 수 있는 게 5자에서 9자.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한 10자가 넘어가면 외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자 미만 10자 미만이 되면 외우기 쉽지. 63464489 다 외웠습니까? 63464489 제 전화번호인데 이게 8자지 않습니까? 63464489 63464489 금방 외워지죠? 이렇게 이제 5자에서 9자까지는 금방 외우는데 근데 그 이상은 우리 의식이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무의식을 보면요. 무의식은 기억과 정서의 저장소이면서 직관, 영감, 영성과 연결되어 있고요. 부정적 감정 억압하기도 하고요. 신체 기능을 관장합니다. 이건 뒤에서 또 볼게요. 긍정적 자원의 저장소다. 집중 이완 상태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갑니다. 자,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편안한 이완 상태에서 일어난다. 편안한 이완 상태와 집중 상태. 자, 고도로 편안하게 이완되고 고도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학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고 자, 어떤 기술 능력도 여기서 습득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변화를 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 반응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건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자동화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적인 반응, 반복적인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이게 이제 무의식적 반응이죠. 이게 긍정적이면 참 좋겠죠. 이게 부정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부정적. 뭐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나도 모르게 뭐 불안감을 느끼고, 이거는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깨트려주고,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나도 모르게 희망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우리 고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오늘 할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뛰었어.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이분은 이제 가슴이 뛰어서 누워 있을 수 없는 그 에너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긍정적이죠. 근데 우울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잠을 깨면 일어나기 싫어. 밖에 나가기 싫어. 뭐 죽고 싶어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무의식적 반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적 반응을 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톱날이 빠져 있는 낡은 톱으로 나무를 베느냐, 톱날이 날카로운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느냐, 똑같이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어떤 톱으로 나무를 베느냐와 비유를 해볼 수 있거든요.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톱날이 빠져 있는 낡은 톱으로 나무를 몇 그루 베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날카로운 그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면 어떻습니까? 나무를 쉽게 베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내 무의식적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잘 하려고 하더라도 내 무의식 반응이 막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죽고 싶고 출근하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이런 반응이 있다면 이거는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체면 치료를 통해서 그 패턴을 깨트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패턴을 설정을 해준 거죠. 뭐 어떤 중독증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계속 술을 마신다든지,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에 중독이 돼 있다든지, 나도 모르게 도박을 한다든지, 뭐 마약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나도 모르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뭐 이거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무의식 반응의 차이가 있는데, 나를 되돌아볼 때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한테 버려야 될 무의식적 반응은 무엇인가? 새롭게 설정해야 될 무의식적 반응은 무엇인가? 이제 도리 선생님은 이제 2023년도에는 그 우울증 모드에 빠져서 힘드셨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긍정적인 패턴을 새롭게 더 만들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죠. 네. 그러므로 무의식적 반응은 변화가 어려운데요. 이게 근데 있잖아요.
무의식을 활용하면 학습 행동 변화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집중과 명상과 트랜스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가장 잘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 명상, 트랜스 상태, 바로 이게 다 체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상도 체면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트랜스 상태를 쭉 보니까요, 체면 치료도 트랜스 상태죠, NLP도 트랜스 상태죠, 요가도 트랜스 상태예요, 명상도 트랜스 상태. 그 외에 뭐 전생요법이나 아바타나 단전호흡이나 기도요법, 신앙요법, 기공, 이게 다 이제 트랜스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은 자 학습 변화, 행동에 아주 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효율성을 기할 것인가?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하다. 의식 차원에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무의식 차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의식 차원에 우리 선생님이 오늘 마음먹고 여기 찾아오신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 집중, 결단, 이게 의식의 영역이죠. 나는 체면을 배워야 되겠어. 체면을 배우면서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체면 치료사가 되어야 되겠어.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리가 멀지만 차를 몰고 오시는 거죠. 몸이 불편하지만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의식의 영역이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체면을 잘 걸 수도 있고요, 치료도 잘 할 수 있고요, 나 스스로도 지금 긍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애를 써서 오셨겠지만, 노력을 해서 오셨겠지만,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오시는 게 편안해질 수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애를 써서 일찍 일어났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몇 시가 되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그냥 운동을 한다든지 활력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자, 반복이 어느 정도 반복이 필요하냐면은 21일 정도 집중 반복이 필요한데, 21일 집중 반복은 어떤 효과냐면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을 빠져나가는데 90%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간과 비슷해요. 실제 아폴로 13호가 1958년도에 달나라로 비행을 하는데 전체 에너지의 90%를 대기권 안에서 소모를 시켰다는 거죠. 10%만 대기권 밖에서 달나라까지 가는데 소모를 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기권은 지구 중력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습관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습관 중력. 그래서 어떤 패턴을 깨뜨리고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90% 집중을 21일 동안 하는데, 21일 동안 이 20일 동안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뀔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해되시나 이렇게? 그게 21일인가요? 21일. 90%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비율. 예. 21일 동안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21일. 선생님 배우는데도 21일 동안 집중을 해서 이 체면을 20일 동안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운동을 하는 것, 선생님 그림을 그리는 것, 뭐든지 한 21일 동안 집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술 습득도 쉬워지고, 어떤 재단을 하는 것도 쉬워지고, 어떤 학습을 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근데 21일 집중 못해요. 작심 3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범위를 100일로 설정해서 사실 그 벽이 높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100일은 어떤 게? 100일은 21일 다음에 꾸준히 반복을 했을 때 100일은 도움이 되지만 처음에 마의 관문은 21일이죠. 21일 넘기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21일 동안 끊어야 되는데 21일 끊지 못해서 담배를 못 끊지 않습니까? 술 끊는 거 끊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책을 읽는 거,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것, 이게 20일 동안 매일 좀 해줘야 되는데 매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 달에 90%라 21일인가요? 30일에 90%? 90%는 안 되죠. 한 달에 70% 정도 되네요. 30일이 그렇죠. 30일 한 달이니까 37이 20일 70%.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21일은 초기에 가장 집중해야 될 시기죠. 자, 뭐 어쨌든 21일 집중 이런 게 참 중요하다. 뭐 그 21일 한 이후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1일 정도 하고 나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시골의 펌프를 보면서 이 펌프 물 퍼올리는 펌프 아시죠? 네. 마중물을 한 바가지 퍼놓고 물을 강하게 저어줬을 때 물이 일단 나오면은 물 퍼내는 게 쉬워지지 않습니까? 일정한 압력을 가해주 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21일 동안 할 때는 많이 힘들지만 근데 21일이 되고 나면은 편안함이 전 불편한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 익숙함으로 바뀌기 때문에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게.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구나. 그게 끝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21일 반복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체면하고 NLP 트랜스를 활용하는 거죠. 체면이나 NLP를 활용하는 건데 치료를 하는 게 보면 그 어떤 효과가 오냐면요, 선생님. 일반 심리 상담에서 1년, 2년 걸릴 것이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하면은 한 두세 번 만에 효과를 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 2년 돼도 공황장애가 치료가 안 되는데 한 두세 번 제대로 치료하면 공황장애가 없어질 수가 있고 뭐 대인 공포증 발표 불안증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치 학원에 1년, 2년 다녀도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뭐 두세 번 했는데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뭐 1년, 2년 약을 먹어도 안 되던 사람이 체면 치료 제대로 해버리니까 뭐 한 달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심리 치료는 트랜스의 힘을 활용을 안 하지만 우리 체면 NLP 치료는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트랜스는 바로 무의식과 접속하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치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라면 체면이나 NLP 치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훨씬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인데 초고속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초고속. 그러면서 완벽한 변화. 왜 완벽한 변화냐면은 무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는 3살 플러스 8까지 간다는 거 의미해요. 3살에 한번 설정이 되면 8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습관도 3살에 시작이 되면 80까지 꾸준히 가버리고 나쁜 습관이나 패턴도 3살에 시작되면 80까지 쭉 가는 거죠. 영구적이다 말이에요. 영구적이다. 왜? 무의식은 영구적이니까. 무의식은. 그래서 무의식을 다룬다는 게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의 프로그램을 쭉 넘기면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자 넘겼어요? 예, 거기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 성공, 치료, 자기 개발을 갈 수 있는데 뭘 활용할 때 바로 NLP, 최면 치료, 시간선 치료, 전생 치료 쭉 나오는데 시간선 치료나 전생 치료는 별도로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최면 치료를 좀 배우고 있고요. 참고로 시간선 치료는 NLP 치료와 전생 치료와 체면 치료 세 가지를 통합해서 만들어낸 게 시간선 치료예요. 이거는 더 획기적인 거예요. 더 획기적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한번 필름 안내를 해드릴게요. 더 최신에 나왔나 보네. 네. 더 최신에. 80년 말에. 이제 체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정반대로 간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식이 있으면서 잠재의식의 일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체면 상태의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제할 수 있겠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겠죠. 최면 상태에서도요. 그렇죠. 네. 의식이 있으니까요. 네. 의식이기 때문에 내 가치관과 다른 유도를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체면 걸어서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한다거나 체면 상태에서 도둑질을 시키면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되겠죠. 왜? 내 정체성, 내 가치관과 안 맞겠죠. 영화에서 옛날에 목 없는
목 없는 여자인가 뭐 이런 영화 논게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뭐 여자를 체면을 걸어서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영화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이나 정체성과 다른 것은 체면에 통하지 않습니다. 자, 체면 상태를 제가 비단 이렇게 한번 예를 해볼게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이 화재에 대한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영화를 계속 보고 있을까요? 밖으로 뛰어나갈까요? 뛰어나가죠. 뛰어나가죠. 마찬가지죠. 체면에 걸려 있는데 밖에서 불이야! 라고 했을 때 계속 체면에 걸려 있느냐, 끼어나느냐, 당연히 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끼어날 수 있지만 근데 끼어나기가 싫은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내가 언제든 끼어날 수 있지만 옆도 볼 수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눈 떼기가 싫네 이거지. 영화 화면에 눈 떼기가 싫어. 그렇지만 내가 맘만 먹다면 언제든 눈을 떼어서 옆을 보거나 밖을 나갈 수 있겠죠. 체면도 같은 원리라는 거죠. 언제든 깨어날 수 있지만 눈 뜨기 싫네. 눈 뜨기 싫어. 이대로 있고 싶어. 팔 내리기 싫어. 팔 내리기 싫어. 이대로 있고 싶어. 뭐 이런 거죠. 자, 나중에 뭐 이런 뭐 체면적인 뭐 신체 현상을 같이 실험해 볼 텐데 손이 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고 팔이 굳어서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눈을 못 뜰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TV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깨어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이거죠. 이대로가 편안해. 근데 그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저거는 체면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러진 않죠. 이미 근데 TV에 출연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체면사한테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눈을 못 뜨는데 나 혼자 눈 떠버리면은 체면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청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체면에 걸릴 준비가 되어서 TV에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안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눈을 뜰 수도 있고 팔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다. 그럼 체면 상태의 특성을 좀 보면요. 이론을 쭉 가는데 이제 이론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체면 실습시켜 드릴게요. 트랜스 상태. 자, 트랜스 상태 변형된 의식 상태라고 그랬죠. 좀 몽롱하면서도 몽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자, 잠에서 깨었을 때 좀 몽롱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피암시의 증가 상태. 피암시라는 게 뭘까요? 피암시라는 것은 암시를 받는다. 암시를 잘 받는다 이거지. 자, 어떤 암시를 주었을 때 암시가 잘 먹히는 상태죠. 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눈을 뜨라고 하더라도 눈은 여전히 감겨져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좋아요. 눈 떠볼까요? 할 때 눈을 못 뜨고 있는 상태. 이건 암시가 먹힌 상태겠죠. 자, 팔이 굳어버립니다. 팔을 내릴 수가 없어요. 팔이 딱딱하게 쇠막대기처럼 굳어버립니다. 좋아요. 팔을 한번 내려볼까요? 할 때 팔을 못 내리고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 상태. 이게 암시가 먹힌 거죠. 이렇게 이제 몸도 암시에 잘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도 암시에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하는 말은 잠재의식이 그대로 심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몸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나의 몸에는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두 다리는 건강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건강에 대한 암시를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나는 지팡이 없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다리에는 에너지가 샘솟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신체가 팔을 못 내린 것처럼 그런 암시를 받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겠죠. 뭐 자신감의 암시도 마찬가지죠.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 이걸 암시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건 암시거든요. 그러니까 체면 상태에서 암시를 주면 암시가 잘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피암시성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죠. 불면증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면증이 체면에 잘 반응하는 것은 암시에 잘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나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나는 5분을 자더라도 5시간 이상을 잔 것처럼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나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막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암시를 주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암시에 반응한다고. 체면에서는 이제 그래서 연령태형을 해서 과거를 치료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암시를 줌으로써 암시에 잘 반응하게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체면을 배우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체면 자기 암시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체면 자기 암시. 즉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나에게 해주면 좋은 그런 긍정적인 암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생님 이제 몸이 건강해져야 되니까 건강에 대한 암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체면 다음에 마음속으로 자 나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온몸에는 에너지와 활력이 넘쳐납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런 암시를 미리 좀 써서 준비를 했어. 자기 체면 훈련을 매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자, 필요하면 그건 녹음을 했어. 체면 유도문하고 체면 암시문 같이 녹음을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분량으로 매일 듣는 연습.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제가 훈련시켜 드릴게요. 자, 피암시성. 이완 상태, 선생님, 이완. 자, 이완은 당연히 긴장이 풀리면 이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에 들어간다는 것은 긴장을 푸는 것이고요. 바로 이완 상태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집중 상태. 자, 체면에 들어가면 하나에 집중이 되잖아요.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른 여러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난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체면적인 질문이나 체면적인 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를 머리에 떠올려봅니다. 아주 넓은 바다입니다. 과거에 가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고 최근에 가보았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 끌어가는 게 체면 상태에서 중요하겠죠. 인지와 지각의 변화, 시간의 왜곡. 어제도 어떤 분 제가 치료를 했는데 50분 정도 체면 치료를 했거든요. 체면 상태. 깨어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50분인데 10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해리, 의식이 단절된 상태. 근데 아주 깊은 체면에 들어가 버리면 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아주 깊은 상태로 빠져버릴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깊은 체면이 왜 필요하냐를 또 이해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치과 수술을 하거나 또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할 때 체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마취제를 쓰지 않고. 자, 치과에서 마취제를 쓰면서 주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체면을 걸면은 마취제를 쓰지 않더라도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한 중간 정도 체면만 들어가더라도 송곳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통증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이 치과 수술할 때도 통증이 없겠죠. 그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미국에. 네. 한국에는 없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 옛날 20년 전에 저랑 체면을 공부했던 분 중에 지금 대구에서 치과 의사로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체면을 배워갔거든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럼 보편화되어 있나요,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체면이 보편화돼 있죠. 그런 해서 마취를 하는 것도 체면.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체면 마취를 통해서 치과 수술, 그다음에 출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예를 들어서 산모한테 그 마취제를 주면 산모가 좀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편 체면 유도문을 읽어주는 겁니다. 체면 유도를 시켜주는 거죠. 막 몸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히 몸이 이완되도록 체면 유도를 해버린 상태에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고통이 없이 또 몸이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주 릴렉스하게 아기를 잘 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출산에 체면을 아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체면의 깊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면의 깊이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잘 따라와서 너무 좋네요. 그럼 체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분이 자 이완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완이 되면 좀 숨도 좀 깊게 들이마시고
몸이 축 늘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팔을 쭉 올렸다 보면 막 물 먹어 수분 좀쭉 늘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축 늘어지. 이제 이게 몸이 축 늘어지면 이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도 이렇게 바닥이 아니라 막 이렇게 축 늘어지면 어떤 상태인지 알죠? 피부도 좀 늘어지고 그죠? 호흡도 길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완 상태를 보면서 아 이분이 지금 체면에 들어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 눈물. 체면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눈에 눈물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눈꺼풀이 심하게 떨리는 경우 막 파르르 떨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눈꺼풀이 떨리는 걸 보면서 아 체면에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호흡. 평소와 호흡이 또 달라지는 거죠. 호흡이 좀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짧은 호흡을 하다가 그냥 깊게 체면적인 한숨을 내쉴 수도 있죠. 체면적 한숨. 호흡이 일단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직 현상입니다. 강직이라는 건 몸이 굳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몸 중에 가장 빠르게 굳을 수 있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선생님? 바로 눈 주변입니다. 눈 위아래 눈꺼풀. 그래서 체면 걸 때 이 눈꺼풀을 굳히게 만드는 게 체면 유도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유도를 해보는 거죠. 눈을 뜰 수 있지만 억지로 눈을 뜨려고 하면 눈을 뜰 수 있지만 눈을 뜰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눈을 뜰 수 있는 힘도 우리 선생님 안에 있고 눈을 뜰 수 없는 힘도 우리 선생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눈을 뜰 수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마치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눈을 뜰 수 있지만 아마 눈 뜨기 싫었을 거예요. 그 눈 뜨기 싫었던 그 느낌처럼 눈을 뜰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눈을 뜨는 게 싫어지거나 눈을 뜰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좋아요. 한번 눈 떠볼까요? 그럼 정말 눈을 못 떠죠, 이렇게. 세 마리 눈 뜹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 요게 왜 이제 가능하냐면은 체면 초기에 가장 빠르게 체면에 걸리는 거는 바로 강직이거든요, 강직. 눈꺼풀이 굳어버리면 눈을 못 뜨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이제 목 성대를 가지고, 목 성대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하더라 말을 할 수 없어요. 성대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정말 말을 못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우리가 쇼 체면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예로만 대답합니다. 예 외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예만 대답합니다. 당신 남자지. 당신 여자지.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나올 거지. 뭐 그렇게 이제 목을 굳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그리고 석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고. 쇠막대기가 된다고 생각해 줘요. 팔이 굳어버립니다. 팔을 내릴 수가 없어요. 굽힐 수도 없어요. 한번 굽혀볼까요? 내려볼까요? 안 되죠. 그럼 이제 그대로 있는 거죠. 셋만에 팔이 내려집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잠시 후에 이걸 막 훈련하겠지만, 왜냐면은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것은 강직이기 때문에 강직. 체면에 걸리면 가장 빨리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TBS 선생님이 혹시 인교 보신 적 있나요? 인교라는 것은 사람을 다리처럼 눕혀놓고 그 몸 안에 사람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자, 통나무처럼 굳어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온몸이 통나무처럼 굳어버립니다. 아주 딱딱하게. 굽힐 수가 없습니다.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몸을 이제 굳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나무처럼 눕히고 그 위에 아주 가벼운 닭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또는 가벼운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또 체면은 피암시성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닭 한 마리, 가벼운 닭 한 마리라고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요일 집단 훈련에는 그런 것도 제가 시켜드릴게요. 한번 오셔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교도 어렵지가 않다. 어쨌든 이제 이 강직 현상을 잘 활용하면 좋겠고, 이제 강직에서 조금 더 가면 무감각증이라는 게 있어요. 무감각증,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탕물을 그냥 생수 한 컵 마셔보겠습니다 하면서 설탕물을 먹이는데 그냥 아무 맛이 안 나는 생수 맛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양파 있잖아요. 자, 이 양파를 사과 한 조각 드셔보겠습니다. 사과 한 조각을
사과 안 조각이라고 유도를 해버리면은 양파가 사과 맛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뭐 마늘을 그런 식으로 마늘을 아주 고소한 밤, 자, 밤 조각으로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그러면 밤과 같은 맛이 날 수도 있고 소주를 먹게 하는데 지금 이제 소주가 아니라 이제 생수를 생수를 주면서 소주 한 잔 하실까요? 하면서 이제 뭐 먹게 하면 이제 정말 소주 맛이 나면서 막 취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감각이 상실되거든요. 감각이 미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미각. 그리고 이제 아무 냄새 없는데 자 지금부터 저기 향긋한 아로마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 그러면 자, 향기가 난다든지 이 후각이 변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건 통증, 뭐 송곳으로 이제 이게 찔러줄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감각이 없어질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증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선생님. 뭐 치과 수술, 뭐 산부인과 출산 어쨌든 이렇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억 상실. 자, 기억 상실이 가능한 이유는 아주 깊은 체면에 들어가 버리면은 기억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체면 상태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다음 환각은 뭐냐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서 이 제 손바닥 위에 있는 이 테니스 공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테니스 공이 없죠. 근데 깊은 체면 상태에서 이 손바닥 위에 있는 이 테니스 공이 어떤 색깔이죠? 질문을 하면 뭐 어떤 사람 노란색, 어떤 사람은 뭐 연두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체면 상태에서 이렇게 환각 증상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령태행, 체면 상태에서는 당연히 연령태행이 되는데 이제 과거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뭐 아주 어린 시절이라면 뭐 3살, 4살 때 기억, 그 다음에 뭐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기억, 뭐 전생의 기억, 뭐 이렇게 쭉 연령을 올라가면서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연령태행도 가능하지만 또 미래태행도 가능합니다. 미래. 우리 선생님이 10년 이후, 20년 이후, 30년 이후에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볼 수도 있다. 체면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뭐 거기 미래에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미래를 그렇게 떠올리는 경우도 있죠. 미래를. 그다음 시간 왜곡. 어제 하신 분처럼 50분을 뭐 10분으로 이렇게 짧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5분을 20분, 30분 길게 보는 경우도 있고 체면 상태에서 이런 왜곡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좀 현상을 이해했고 이제 그럼 체면 현상은 어떨 때 도움이 되느냐 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의 반복인데요. 뭐 습관적인 행동이나 반응, 자동화된 사고, 감정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체면 현상이 길가일 때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나 습관, 뭐 중독적 행동이나 습관, 흡연, 음주, 도박, 습식 행동, 그다음 심리적 증상,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신경증, 자신감 결여, 뭐 신체 증상, 알레르기, 합병 증상, 신체 불건강 이런 거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의식 상태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이라는 것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품 트랜스. 진짜 신경도 있네요. 그럼 신경 있죠. 신경 그렇죠. 신경증도 이게 마음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닙니까? 신경증이라는 게 계속 신경 쓰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경증의 일종이 파킨슨 병도 그런 거고 선생님 지금 다리가 좀 아픈 것도 신경증의 일종으로 봐야 되겠죠. 신경이 무슨 혈관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가요? 자, 그게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신경이요? 그렇죠.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마음으로 있긴 있대. 그렇죠. 근데 마음의 에너지가 신체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마음을 잘게 나누면 앞서 공부했지만은 의식, 무의식, 또 집단 무의식, 초의식 쭉 안으로 들어가면은 양자의 에너지 파동장이 나와요. 양자의 에너지 파동장. 우리 신체도 보면요, 뭐 장기, 세포, 분자, 원자 쭉 들어가다 보면은 신체 에너지 파동장이 나와요. 파동장. 저 우주도 보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양자 에너지 파동장으로 충만해 있어.
그 우주의 에너지 파동장이 우리 마음하고도 연결돼 있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서 나의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 자, 나의 다리가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복원이 된다. 나의 다리는 완벽하게 건강하다. 이렇게 암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자 파동장에서 자, 다리가 건강하다라는 에너지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우주의 파동장이 연결되는 거지. 그게 우리 신체의 에너지 파동장과 또 연결돼요. 그래서 신체의 에너지 파동장에 다리는 건강하다라는 힘을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실제 뭐 세포, 원자, 분자를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병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죽고 싶어. 그게 마음속에 죽음의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파동이 저 우주의 파동과 연결되면서도 우리 신체 파동과 연결되면서 신체에 죽으랍신다. 자, 죽기 위해서 병이 들어야 돼.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약하지? 가장 약한 쪽에 병이 들어. 아니 심장이 약하다. 뭐 심장이 약해지고 뭐 신장 또는 뭐 대장 약한 쪽에 이제 병이 생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하고 몸은 아주 밀착이 돼 있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사고라든지 외상을 제외한 한 70%의 질병은 병원에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심리 치료 그것도 이제 체면 치료, NLP 치료와 관련해서 치료를 할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상적인 치료가 아니라면 뭐 사고를 나서 다리를 부러뜨렸다든지 뭐 이런 팔을 부러뜨렸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심리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학도 이제 요즘 양자 의학으로 가야 되는데요. 몸을 치유하는 것을 생의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치유하면서 몸을 치유하는 걸 심성의학이라고 그래요. 심성의학.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 파동을 치유하는 거 있잖아요. 에너지. 자, 몸과 마음의 에너지 파동을 치유하는 이 의학을 이제 파동의학 또는 에너지의학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렇게 이제 생의학, 심성의학, 파동의학이 결합된 게 바로 양자의학이라는 거죠. 양자의학을 활용할 때 완벽한 통합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체면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심성의학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파동의학에도 도움을 주는 거 파동의학. 왜냐면 마음의 파동이 달라져 버리면은 신체의 파동도 달라지거든요. 자, 파동이랑 심성은 뭐가 다른 자, 거예요? 마음에도 파동이 있고 신체에도 파동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잠깐만요. 선생님, 사람의 몸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구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구조는 장기, 조직, 세포, 분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구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면은 원자, 소립자, 에너지, 파동, 초양자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또 봐봐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다양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 의식, 이건 제가 설명했죠.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다음 초의식, 그 안에 보면 소립자, 에너지, 파동, 초양자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마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여러 가지 의식과 소립자, 에너지, 파동, 초양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제발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가니 너? 자, 이걸 봐봐요. 이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몸이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에도 여러 가지 의식체가 있고 그 외에 또 정보 에너지장이 있죠. 몸과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죠? 바로 초립자, 에너지, 파동, 초양자장이 있죠. 선생님. 그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쭉 정리해 보면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육체, 뭐 장기, 조직, 세포, 분자 모든 것은 보이는 자 분자 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립자, 에너지, 파동, 초양자장이 있는 거죠. 마음에도 여러 가지 의식하면 소립자, 에너지, 파동, 초양자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질병과 치료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른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치료하고 양자 파동장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 통합 건강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 양자 건강인데요. 신체 건강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육체, 자, 그다음에 양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파동장으로 된 거, 양자 건강. 마음은 마음의 건강이겠죠, 선생님. 그래서 신체 건강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생의학이고요. 양자 건강을 치료하는 게 바로 이 양자의학, 에너지의학이고, 마음의 건강을 치료하는 게 심성의학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통합적으로 치료를 할 때 통합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자,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체면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무의식과 체면 관계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학습 행동 변화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걸 앞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의식 수준에서는 치료는 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무의식을 활용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체면 치료, 체면 상담을 해야 된다. 자, 무의식을 활용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NLP, 체면 치료, 시간소 치료, 전생 비기 치료 이런 게 이제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